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 개최하는 콜로키움,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오늘 이번에 인권연대 연구센터 주제가 뭐냐면은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예전에는 없었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세기 들어서 가톨릭 교회가 급격하게 회심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되게 독특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부서명 정도로만 알고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20세기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사회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대해서 해방신학이나 이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또 강력하게 얘기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이해를 할 때 비로소 프란치스코 교황님처럼 뭐라 그럴까, 해방신학과는 분명히 선이 다른데 그 궤를 비슷한 묘한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인권연대 연구센터에서는 두 분의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온전한 인간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두 분 교수님과, 그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소장님이신 박상원 신부님 세 분을 모시고 온전한 인간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50분, 40분에서 50분 정도 한 분씩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발표하시면 딱 쉴 겁니다.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박상원 신부님께서 이렇게 갈무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께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 뒤에 메모지가 볼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으셔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쉬는 시간이나 이후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 합쳐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선 첫 번째 순서로 김상현 교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김상현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고, 비록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트랜스내셔널 문학연구소에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과학사, 환경사 쪽을 전공을 했고요. 환경사, 환경사학 쪽. 그런데 최근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발전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연구를 하는, 우리가 보통 발전이라고 하면 다 당연히 어디서나 똑같은 그런 하나의 궤적이 있을 뿐이고, 그걸 잘 하냐 못하냐, 또는 왜곡되냐 아니냐, 그 성과를 얼마나 좀 공평하게 나누느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발전이라는 것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역사적 시기마다 사회문화적 공간에 따라 무엇이 제대로 된 발전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역사적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발전이라고 하면 거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판적으로 회부를 해보려고 해서 발전에 관한 역사를 했는데, 저 엉터리 카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제가 카톨릭 쪽을 잘 알아서 이쪽을 보게 됐다기보다 발전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흐름들을 다른 나라나 한국이나 역사적으로 보다 보면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카톨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인간적 발전 또는 인간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그런 지배적인 주류적인 발전의 흐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딴지를 거는 그런 흐름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던 좀 현상이고, 흥미가 있어서 좀 제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용어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온전한 이제 인티그럴, 영어로 하면 인티그럴 휴먼 디벨롭먼트를 온전한 인간 발전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오센틱이라는 걸 이제 교황청 패칭을 보면 쓰기도 해서 그걸 온전한이라고 하고,
인티그럴은 통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휴먼 디벨롭먼트를 인간 발전이라고 하냐 인간적 발전이라고 하냐 이런 것도 약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적인 인간적 발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발전이라고 하면 인간 스스로를 잘 발전시킨다라는 걸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큰 의미는 없겠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그 프란시스코 교정께서 특히 이제 천미받으소서 회칙이 나오고 2016년에 이제 교황청 산하에 아시다시피 정의평화위원회, 뭐 사회복지평의회, 이주사무평의회, 보건사무평의회 4개의 평의를 합쳐서 통합적인 그런 인간발전 촉진위한 교황청 도서를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교회 내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그 새로운 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민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고 아까 해방신학하고의 관계를 조금 얘기해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인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인간 발전이 그 당시에 상당히 획기적으로 나왔다가 좀 후퇴를 했다가 다시 프란시스코 교정위에서 복원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는 게 60년대가 참 모호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돼서 독립국가가 됐고 조그만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기도 했고 또뭐 기술 발전이나 뭐 경제 성장이나 산업화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하면 다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이제 빈곤에서도 해방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확 퍼져 있었던 시기인데 그래서 60년 UN 같은 경우 60년대 초에 그 디벨롭먼트 데케이드라고 해서 개발의 10년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못 사는 나라 조그만 나라들 많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서구에서 했던 것처럼 발전해서 잘 살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간뜩 올려놨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도 낮은 게 없는 거예요. 빈곤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북반구 잘 사는 나라, 남반구 못 사는 나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그래서 한 60년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뭐냐 이게 그 근대화를 하자, 발전하자, 성장하자, 산업화하자 하는데 실제 사람들이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냐라는 불만과 그런 비판적인 기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통 발전이라고 발전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굉장히 다르고 사실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복지, 뭐 의료 폭이 굉장히 넓은 건데 아주 주류적인 그런 지배적인 관점, 특히 한국에서 강한 거는 산업화, 경제성장, 그 다음에 기술진보. 기술진보라는 것도 사실은 그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술진보를 축으로 해서 그걸 이제 발전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이제 끌어내다가 이건 뭐 케네디가 이제 그 초기에 그런 기대가 높을 때 유엔에서 연설한 그런 사진인데요. 마침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예가 62년부터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카톨릭 같은 경우 이제 과거와 달리 좀 변화하는 그런 막 기술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어떻게 카톨릭 교회가 대응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시점이 제2차 바티칸 공예였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발전에 관한 이슈가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안들을 다루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발전의 문제만 이제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그 잘 아시는 이제 사목헌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발전과 관련된 주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뽑아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주류적인 그런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해서 카톨릭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 그 전에도 사실 피고 11세든 뭐 노동훈장부터 시작해서 노동권을 옹호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만 알아가지고 사람의 인권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논의에 따라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지배적인 정치 경제 질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신부님들이나 그룹들은 다 그런 거를 하는 전통들이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노동사목을 하시는 신부님들이든지 다 계속해서 이게 자본주의 뭐 공산주의만 문제가 아니고 스탈린주의만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교황청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사목훈장을 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에도 다 맞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센 비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발전이라는 것을 경제라는 영역으로 좁혀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경제라고 하는 것도 뭐 GDP, 우리 옛날에는 GDP가 아니라 GNP를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총생산은 이렇게 양적으로 숫자를 늘려서 팽창하고 규모를 늘리고 공장을 많이 짓고 생산품을 많이 생산하고 이런 기준으로 그 경제가 더 잘 됐다고 볼 수도 없는 뿐만 아니라 그런 경제가 다가 아니다. 인간의 그런 물질적 필요도 중요하지만 지적, 도덕적, 정신적, 종교적 삶, 그 다음에 그런 그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집단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느냐가 핵심이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경제권 발전은 실패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권력을 지닌 소수라든지 정치권 강대국에게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 당시가 이제 글로벌 북반구 남반구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식들이 이미 그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의와 평등의 문제가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나오고 그것이 뭐 정의나 인권은 따로 있고 경제 문제는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경제나 발전을 얘기할 때 사회적이나 이런 인권의 문제나 평등의 문제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목훈장에 이미 이런 그런 단초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 발전의 문제를 보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룬 거는 이제 교종 바오로 6세께서 67년에 그 출간하셨던 회칙 그 민족들의 발전입니다. 포퓰러즘 프로그레시브라는 건데요. 이제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사목헌장에서 이 발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긴밀히 관여를 하셨던 도미니카고 수도의 그 우레 신부님이 이제 이 회칙에 사실 초안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작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 교종 바오로 6세하고도 친분이 있고 그래서요. 근데 그건 좀 딴 맥락이니까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보통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번역된 거는 뭐 저도 상세한 맥락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당시 글로벌 북반구 남반구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불평등을 얘기하다 보니 민족들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있는 게 당시에 이제 그 사목지에 번역돼서 나왔던 건데 인류의 발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 민족 영어로 번역할 때는 Popular Progress를 Development of the Peoples라고 번역을 하다는 거니까 이건 사실 민중의 발전, 뭐 인류의 발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이제 민족의 차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다. 이 얘기만 잠깐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60년대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고 논쟁적인 이슈였던 발전을 본격적으로 이 회칙은 다른 것보다도 발전 자체만 다루는 회칙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좁은 의미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회칙이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회칙에서 그 통합적인 인간적 발전, 뭐 인티그럴 휴먼 디벨롭먼트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영어 버전과 저 같은 경우는 불어를 못하기 때문에 영어와 이제 김남수 주기자님께서 번역하신 한글 버전 두 개를 보게 됩니다. 김남수 주기자님은 번역에 동의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던데요. 근데 이게 사실 원래 쓰여졌을 때는 아마 불어로 쓰여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어 버전하고 조금씩 어휘가 다른 분위기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목헌장에 나와 있던 거에서 좀 더 명시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발전이 뭐냐? 발전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에 국한돼서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제 오센틱이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에서는 쓰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발전이 진짜 진정한 참다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 인간 집단들, 그 다음에 인류 전체의 발전을 촉진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사회문화적인 측면이라든지 영성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개념들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 관한 저명한 전문가가 적절히 지적했듯이라고 했을 때 이 저명한 전문가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르브레 신부를 이제 왜냐하면 이분께서 66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회칙이 나올 때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오류 뭐 이제 생각에 따라서 오류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경제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도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적인 것도 중요해, 문화적인 것도 중요해. 근데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경제라는 거가 사회, 문화, 정치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경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정치적인 거를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거를 인간 현실이나 문명부터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또 그 르브레 신부님 말씀드릴 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럽에서는 당연히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로 오면서 뭐 마크시즘이나 사회주의의 그 영향력이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었던 시기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나 교회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니면 싸워야 되냐, 뭐 이런 논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여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소위 스탈린주의로 대변되는 그런 독재적인 공산주의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지만 마크시즘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것의 가장 핵심은 무슨 사회재산을 억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이 가장 컸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비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체제가 물질주의의 쌍둥이 이 마차 같은 그런 식의 그래서 이 민족들의 발전을 보시면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세고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비판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 60년대에서 60년대 후반으로 갈 때 그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글로벌 남반구 북반구 격차가 심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물론 사회주의권이나 그런 동권 그 공산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거의 제어가 없는 식의 자유주의적인 그런 자본주의 체제가 가져오는 폐해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던 시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6세 그 교종께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르브레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초점을 둬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윤을 그런 경제적인 그 진보의 근본 동인으로 여기고 자유경쟁을 이제 경제의 어떤 경제를 지배하는 어떤 규범으로 파악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런 책무도 지키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자기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경제체제가 매우 문제고 이 심각한 그런 빈곤의 악순환이나 이런 불평등을 낳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경제성장 그다음에 그 산업화, 기술 진보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다 비판적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불평등 감소시키고 차별을 없애고 그런 인간 소외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물질적인 진보뿐만 아니라 그런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충만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무의미한 거다라는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올 때는 또 기술에 대한 낙관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했을 때거든요. 기술만 쓰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한참 팽배해 있다가 그게 하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회의가 이제 물론 카톨릭에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조금 비판적인 부분이 있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개개인의 인간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그런 발전과 관련된 궤적을 설계하고 끌어나갈 수 있는 주체여야 된다.
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발전이라는 게 주류적인 그런 그 산업화, 기술 진보,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제 공장이 잘 돌아가고 기업이 잘 운영되고 이런 차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발전을 좀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관점을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발전의 어떤 내용과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라자로가 부자와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인간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게 지금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표현인데 여기 이 회칙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로운 사태 그 노동훈장 1891년에 나온 거랑 40주년 그 노동훈장 4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1931년에 나온 회칙도 나름 당시의 어떤 지배적인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어떤 경향이 있냐면 민족주의 발전이 이제 뭐 프란시스코 교정도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그 전에 교정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간 미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걸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주체라고 하셨지만 교정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엘리트들한테 어떻게 니들이 베풀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나중에 가면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비판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당시로서는 좀 그런 서구 중심주의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을 이렇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약간 시혜적이랄까? 위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좀 힘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저렇게 괴롭히면 안 된다라는 식의 시선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 끊임없이 이 호소를 해 엘리트들한테, 기업 또는 뭐 다른 엘리트들한테 이거 베풀어야 된다. 이 사람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런 접근 자체가 사실 문제다라는 식의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좀 걱정인데, 그래도 르브레 신부님 얘기는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목헌장의 그 일부 집필에도 참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는 그 저자로 참여하셨다기보다는 원래는 그 사목헌장의 그 자문으로 참여해서 집필에 참여를 하셨는데 교종 바울 6세가 이거 띄어서 한번 새로 뭔가를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 민족주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초고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최종 초고는 다른 분들이 이제 완성을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분은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그 되게 늦게 도미니코 수도에 들어가서 수사 신부님이 되셨는데 이제 프랑스 서쪽에 그 해안에 있는 어부들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참하고 당시에는 그랬었을 때 그걸 이제 함께 하면서 이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같이 그 대중 그 어업 노동자들하고 어부들을 조직화하고 뭐 노조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걸 고민을 하시면서 30년대를 보내셨다고 알고 있고요. 오늘 맥락에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사실은 우리 카톨릭 노동청년의 지오세의 그런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이런 방법론에 또 영향을 받으셔서 되게 재밌는 거는 이분이 무슨 사회과학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닌데 프랑스에서는 사회과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그런 실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 참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와 휴머니즘 운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 시대도 엄청나게 문제고, 뭐 스탈린주의든 공산주의 여기도 문제고, 그럼 이 두 개를 벗어나면서 좀 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따로 있고 뭐 나머지는 다 그걸 복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경제가 사회, 문화, 정치적인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더 만들어낼 것이냐, 통합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냐를 고민하는 그룹이었고, 거기에 이제 이 신부님 말고 다른 분들 계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인간적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들, 비전들을 좀 하셨고, 그런데 사실 르브레 신부님도 그냥 당시에
그런 가난이들을 항상 생각하시는 신부님이셨지만 프랑스 사람이고 글로벌 남반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대 말에 남미에 가보시게 되면서 되게 쇼크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프랑스에 사실 그 어부들의 삶도 굉장히 비참했다고 하는데요. 그거랑 비교를 할 수 없다. 세상에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서 약간 사실 더 이전보다 더 급진적으로 그런 정치 경제 질서 이거를 좀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거는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이런 걸로는 당연히 환원될 수가 없고 일단 정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가난한 이들이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에 서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런 아주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인간적인 자원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원하는 건 더 많은 소유가 아니고 더 풍부한 삶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 having more가 아니라 being more라는 그런 슬로건 비슷한 걸 만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온전한 발전이어야 된다. 그래서 authentic development 영어고 이제 불어는 제가 잘 못해서 발음하긴 그렇고요. 그래서 온전한 발전이라는 얘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50년대 말 이럴 때 하셨고 이게 이제 그 민족들의 발전 회칙에서 픽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저명한 전문가의 말을 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이제 르브레 신부님이고요. 근데 이제 르브레 신부님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나올 때쯤에 이제 돌아가셨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그 뒤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르브레 신부님이 그래서 40년대 말부터 50년대, 60년대까지 남미에 엄청나게 많이 가시거든요. 아르헨티나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그 남미에 있는 그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 다음에 성직자가 아닌 그 이제 평신도 그 활동을 하는 분들하고 교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 나중에 이제 민족들의 회칙이 그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사실 르브레 신부님의 그런 아이디어들이 라틴 아메리카에는 좀 많이 퍼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쪽도 보면 이 민족들의 발전이 출간될 즈음에 이제 세계교회협의 WC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고민들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0년 그 전에는 약간 주류적인 발전을 잘 하면서 어떻게 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냐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좀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해오던 이런 경제 방식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그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했던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이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굉장히 그래도 그 개신교 그 신학자나 성직자들에게 영향을 주게 돼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그 민족들의 발전 회칙이 생길 때쯤에 그 원래 사목권장의 하나의 조항에 근거해서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교황청에.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의 회칙이 나오기 직전에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서 재미라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의평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제일 중요했던 이슈가 발전 문제였어요.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격차가 이렇게 심하고 경제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어나가고 이게 발전이 이게 제대로 된 발전이냐? 이게 사실 정의의 사회정의의 문제의 가장 핵심이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들 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교황청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 처음부터 정의평화위원회로 정해진 게 아니고 발전이 들어간 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정의평화위가 만들어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WCC하고 교황청이 협조를 해서 그 사회개발 평화합동위원회라는 소데팍스라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한국의 맥락에서 정의평화위원회는 계속 인권이라든지 정치적인 탄압에 항거한다든지 이런 쪽을 더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발전 문제랑 연결되는 게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당시의 맥락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정의평화위원회랑 이제 WCC랑 이런 그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르브레 신부 민족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 인간적 발전의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 소대박스를 만들었을 때도 그 첫 번째 1차 회의 때 경제 전문가를 중심으로 이제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잘 아는 열심히 평신도 포함해서 모았는데 굉장히 주류적인 발전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여간 발전은 발전이고 산업화도 해야 되고 경제 성장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잘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못 사는 나라가 잘하게 도와줘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라는 차원에서만 봤지, 그렇게 열심히 산업화하고 경제 성장하고 그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그런 불평등이나 부정의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못 미쳐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내부적으로 되게 많이 나요. 정의평화 자료들을 보면 정의평화위원회 내에서도 그 위에 신부님이 가서 발표를 하셨는데 그 발표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면서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남미나 이런 글로벌 남반구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배부른 소리다, 그런 식의 비판들이 계속 오면서 점점 더 이제 이거를 좀 더 근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현주님 해방신학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해방신학이라는 거가 처음 해방이라는 표현을 내걸게 된 게 이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사실 예전에 발전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그걸 몰랐거든요. 해방은 해방이기 때문에 해방신학은 해방신학인데 그게 아니라 이 소데팍스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발전신학이에요. 아까 앞에서 잠깐 제가 맨 밑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빈곤, 불평등, 북반구, 남반구 격차가 심화되는데 도대체 신학이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거를 Theology of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썼어요. 발전신학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 암암리의 기존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를 흔들어서 본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좀 잘 운영하냐라는 식의 가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과 비판들이 많이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근대화론 이런 거가 아주 유행을 했을 때니까요. 미국에서 넘어온.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자체에서도 그런 한국계식의 발전주의 비슷한 게 굉장히 횡행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흐름들이 이미 있었고 발전을 해서 잘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한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못 살게 되는 거다라는 그런 문제식이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주류적인 그런 정치, 경제, 질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두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안 됐으니까 가서 좀 도움을 줘야겠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한테 좀 원조도 해주고 이런 방식은 뭐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 구조를 깰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통합적 인간 발전이라는 거는 그냥 잘 해보자가 아니고 이게 되게 불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구조를 깨는 거랑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 총회가 그런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르브레 신부님의 얘기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발전에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거기에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점들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더하면서 나중에 이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아직 쓰이기 전일 텐데 이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해방신학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제 구스타보 구티에르스 신부님 얼마 전에 선종하셨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에 이제 참여를 또 그 자문 그 신부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소데팍스 회의에서 초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 문제에 대해서 와서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라.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개신교 몰트만 같은 굉장히 유명한 그 개신교 쪽의 신학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후행 아우베스 같은 경우도 되게 젊은 사람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개신교 신학자들, 카톨릭 신학자, 성직자들이 한 30여 명이 모여서
발전의 신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수대학습 회의를 여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 직후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구티에르스 신부님이 원래 초청받을 때 한 것은 발전의 의미가 뭐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가는데, 거기에 부제로 이제 해방신학에 관한 노트라는 걸 쓰면서 사실 해방신학이란 말을 처음 쓰신 건 아니고, 왜냐면 여기 후뱅 아우베스라는 분이 아르헨티나 분인데 미국에서 개신교 신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받으셨을 때 박사 논문에 해방신학에 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당시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 잘못된 구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그래서 해방신학이 흔히 알려진,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신 얘기지만, 해방이라는 표현이 발전에 대한 반명제로 제시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의 근대화론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나아지니까 다 우리도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류의 발전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해방이 필요하다. 잘못된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참다운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을, 그런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발전이다. 그래서 역으로 대안적인 발전을 얘기하는 거지만 발전이라는 말 쓰지 말자. 왜냐하면 발전이라는 말은 너무나 오염됐고, 그걸 쓰는 순간 그런 주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랑 비교해 보시면 되냐면, 요즘 탈성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장 자체를 란 말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해방신학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막스주의를 너무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특히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종속이론의 그런 프레임 틀을 너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을 받았고, 그 일부는 그런 비판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속이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빠지거든요. 서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이 내가 못마땅하고 나를 괴롭혀서 그렇지, 내가 힘을 가지고 똑같이 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사실 하는 걸로 흐르게 돼요. 왜 우리 괴롭히냐, 우리도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해방신학이 얘기하고 했던 거는 그 길 자체가 문제다.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발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시간이 제가 빨리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런 이게 뭐 해방신학이라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발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늘 있어왔던 발전을 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인간의 얼굴을 씌우고 공평하게 그거를 나누자라는 걸 넘어서서 이 불평등이나 부정이나 생태 파괴나 이런 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발전의 궤적이라면, 그거는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통합적인 그런 인간 발전이 가능한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일종의 해방으로서의 발전의 아이디어들이 이제 70년대 들어서 좀 많이 퍼지게 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놓고 나는 해방신학자고 해방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도 사실 그 아시아 에큐메니컬 발전회라는 게 동경에서 70년대에 열리는데요. 여기 한국 분들도 되게 많이 가시고, 한국에서도 거기서 이제 내용을 보고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발전이라는 거는 그런 뭐 인간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잠재성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 그런 이제까지의 그런 억압적이고 착취 뭐 이런 잘못된 구조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굉장히 명료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교회 연합 같은 경우 뭐 이제 시노드 세계정의는 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아시아 주교회 연합 같은 경우도 그 인간발전 3국 오피스 휴먼 디벨롭먼트가 인간발전 3국이라는 걸 74년에 찍거든요. 이게 돌아가신 김산중 의원께서 여기 의장을 맡고 계실 때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계속해서 발전이란 게 그냥 늘 해오던 발전을 쫓아가는 게 전혀 아니고, 이게 진짜 특히 가난한 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혹시 말이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도움을 주는 거냐,
아니라면 이거 잘못된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고 싸움이 남은 싸움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지원하는 역할을 사실 인간발전상국이 했고 김선 주임께서도 상당히 지휘질을 하셨다고 듣고 있어요. 대충 정리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사회적 관심이 이제 그 민족들의 발전의 그 20주년인가 그 기념에서 나온 교황 해치이고 베네딕토 16세 교宗께서도 이제 진리안의 사랑에서 통합적 인간 발전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길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거는 그냥 소개만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두 회칙이 어떻게 보면 이전에 쭉 흘러왔던 흐름에서 비춰봤을 때 상당히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카톨릭 교계 내에서의 비판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두 교종께서 이 회칙을 통해서 강조하신 건 도덕적 그 영성적 측면이거든요. 발전의 도덕적 영성 측면. 근데 이제 물론 통합적 인간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도덕적인 영성적인 요소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좁은 힘에서 경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뭐 영성적인 것, 도덕적인 측면을 다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당연히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많은 경우에 너무 개인의 도덕적인 선택 차원으로 문제를 좀 축소하거나 환원시키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구조의 문제고 체제의 문제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등이나 부정의가 구조적으로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뭐 기업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 노동자 한 사람의 개개인이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하는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때 너무 그걸 강조하게 되면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구조적 문제를 좀 못 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 발전이라는 게 매우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게 또 탈정치화가 되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그러나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영성적 측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이전에는 좀 논의가 부족한 걸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란시스코 교정의 경우는 이제 이따 박상원 신부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고 대충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저의 편향이 들어간 해석이니까 전혀 뭐 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르브레 신부님부터 민족들의 발전 회칙, 사목훈장 민족들의 발전 회칙을 넘어서 70년대 여러 가지 그런 이거 정말 확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안 바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분위기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를 거치면서 굉장히 좀 기운이 빠졌던 거를 이제 다시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좀 재조명하게 했던 것이 이제 프란시스코 교종의 역할이 아니셨나 생각을 하고, 이제 첨예바두소가 상징이 그 첨예바두소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첨예바두소가 그런 그 통합적 인간 발전을 좀 확장하면서 또 이게 자꾸 이제 정치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정당 정치의 그 직업 정치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만 생각해서 정치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정치적인 건데 정치적이지 아니다라고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다들 정치적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지배관계, 권력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자체도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결국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는 정치적인 걸로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프란시스코 교종께서 해주신 거는 정치적인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도덕 문제라든지 이런 차원으로만 자꾸 좁혀보려고 하던 게 그거 다 관련이 있는 거다. 그걸 떨어뜨려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신 역할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문신 분도 좀 말씀해 주셨고 다른데 또 글도 써주셨지만 이제 프란시스코 교종께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방신학의 흐름하고는 좀 다른 입장에서 그 아르헨티나의 그런 민중신학이랄까요? 그런 전통에서
그런 어떤 가난한 이들과 민중에 대한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문화적인 측면, 영성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을 자꾸 이렇게 너무 소외시하고 큰 거시적인 구조적인 그런 정치 경제 질서 이런 것만 보는 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시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으신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통합적 인간 발전이라는 게 그냥 발전을 잘 해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구조가 있고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억압받고 그래서 불평등, 부정의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그걸 그대로 더 가지고는 될 게 없다. 그걸 더 하여간 흔들어서 그걸 바꾸든지 하는 게 진짜 통합적 인간 발전이다 라는 식의 그 어떤 흐름, 비전은 이제 프란시스코 교수께서 다시 복원을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요하마로 이세케서도 사실은 생태적인 이슈에 대해서 그 80년대 말, 90년대에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통합적 인간 발전하고 같이 왜냐하면 사실 그 이 민족들의 발전 그 요한 바오로 6세 바오로 6세 그 교정께서 하셨을 때는 너무 옛날이라서 생태적인 문제식이 없었어요. 사실 인간적인 발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텐데 당시는 인간적 발전이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지배적인 흐름에서 확 나가는 얘기였지만 지금은 뭐 다 인간 중심주의라고도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 생태 위기나 뭐 생명을 그렇게 가볍게 여겨야 되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그 요즘 뭐 기후정의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프란시스코 교수께서 이 통합적 생태론으로 말씀해 주신 거는 생태 파괴 그 다음에 이런 생태 파괴로 인한 환경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기후위기가 오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더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불평등, 부정이 그 다음에 그 이전에서 있던 뭐 인종차별이 됐건 아니면 경제적인 불평등이 됐건 이런 모든 불평등, 부정의와 환경적인 불평등, 부정의와 생태 파괴가 사실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다 묶여 있는 거다. 그게 지금 우리의 어떤 지배적인 발전 패러다임 그런 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윤 추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자본 축적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효율성, 생산성을 무엇보다 앞서서 사람이 죽든 말든 하게 되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게 진짜 통합적 인간 발전이다라는 거를 좀 이제 잘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두껍게 얘기했는데요. 시간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아니 뭐 더 할 건 없고 그냥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제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거는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간적 발전이 그 소데팍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에도 소데팍스 한국위원회가 생겼었습니다. 다시 70년대 초에 근데 그냥 흐지부지 됐죠.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같이 했는데 정의평화위원회가 빨리 안 만들어졌고 정의평화위원회를 만들라는 압박을 막 받으면서 동시에 그게 진행이 됐는데요. 라틴 아메리카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실 그 카톨릭 교계에서도 기초공동체 운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 사람들을 실제 살면서 애환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소데팍스 한국위원회가 만들 때 한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제 막 독재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고 사회적 발전, 인간적 발전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 한국은 맨날 경제 성장한다면서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성장해서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노동자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권 탄압당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잘 조직화가 밑에서부터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데팍스 한국위원회가 좀 그냥 너무 어떻게 보면 교계 상층부 뭐 교수님 저명하신 교수님 뭐 이런 분들 몇 분 해가지고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약간 유명보실하고 밑에 흐름하고의 어떤 연결
예를 들면 뭐 제오스에도 카톨릭 노동청년회도 있고 카톨릭 농민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근데 당시에 그 팜플렛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70년, 71년 이럴 때인데요.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발전이란 거는 주류 발전은 그런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뭐 인간적 발전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잊혀졌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74년에는 지학순 주교님이 맡으셔서 그 임성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아까 아시아 주교회의에 이제 인간발전 사무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간발전위원회, 인간적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한국에서도 정의평화위원회 비슷하게.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아주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고요. 좀 갈등도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흐름에서 들어온 게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한국에 들어와 있던 그 미국이나 그 해외의 그런 그 개발협력 선교 카톨릭계 선교 단체 이런 데서 이런 거 해야 된다. 한국도 이제 밑에부터 풀뿌리로 시작해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거 해야 된다라는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주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지학순 주교님이 맡으셔서 좀 활동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아주 활발히 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 입장이 복지에 사실 교육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잖아요. 그래서 자선단체도 있고 뭐 복지단체가 있는데 조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입장이 자선이 중요한데 자선을 베풀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돼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열심히 뭐 병원이나 이런 거 운영하면서 복지를 해온 신부님, 스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계속 같이 모여서 활동가들을 그 이제 일하는 분들을 같이 공동 세미나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는 이제 한국이 사실 돈을 받던 시절이거든요. 70년대라서 그게 잘 우리가 잊고 있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아요. 유럽 쪽 그런 카톨릭의 개발협력 기구, 그 카톨릭계 NGO들을 통해서 사실 카톨릭 농민회, 카톨릭 노동청년회 뭐 이런데 사실 그 돈 없었으면 거의 운영이 안 됐을 정도로 지원을 계속 받거든요. 이제 거기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유럽에 그렇게 돈을 주는 단체들이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를 받아서 이건 우리가 결정하면 안 된다. 돈을 주는 입장이지만 받는 사람들이 결정해야 된다. 받는 사람도 무슨 주교님, 신부님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기층 그 기초공동체에 있는 평신도 농민이든 노동자든 이 사람들 정하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요구를 막 해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병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고 막 다 카톨릭 농민 이런 데를 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없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뭐 카톨릭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도 지학순 주교님이 나중에 좀 편찬해 주시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한국이 발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경제성장해서 한국이 뭐 새로운 신산업 육성하고 기술도 막 그 개발해서 그 GDP도 높이고 이제 선진국 됐지 않냐.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이거 계속해서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그 생각들이 너무너무 강한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딴 얘기를 하는 순간 비현실적이고 그냥 꿈나라 얘기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이 되는 그런 게 되게 강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통합적 인간적 발전 같은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밖에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이런 비판적인 대안적인 발전에 관한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하면 그래도 좀 더 힘을 받고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